최근 들어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20, 30대의 젊은 층의 중국 여성들이 한국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리송한 상황에 한 중국 여성이 충격적인 견해를 내놓아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한국에 왔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제 유명세가 점점 시들어가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콘텐츠는 거의 중국에서 촬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된 게 중국은 매우 거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만한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쟁 인플루언서들은 현재 한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상당한 관심을 얻고 있기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은 중국인들을 차별한다고 들었고,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상당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기에 한국만큼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대중들의 관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직업을 가진 저였기에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솔직히 조금 한심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콘텐츠를 제작하러 한국까지 가는 동료 인플루언서들을 전부 배신자이자 자존심도 없는 부류들이라고 생각하던 차였기에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작은 도시쯤으로 생각하던 상황이었고, 그런 속국의 비자 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얕잡아보는 감정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입국 수속 과정부터 해서 모든 과정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루어졌거든요. 일단 입국 수속 과정을 거칠 때부터가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콘텐츠 제작 때문에 중국 국내선을 타는 게 거의 일상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외국인이 여행 오기에 매력이 전혀 없는 국가인지, 중국 공항에는 외국인이 전무한 게 현실이고, 또 대기 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몇 시간 이상 대기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한국 공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단 한국 공항에는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한국 공항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아 보였고, 저는 이렇듯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펼쳐도 한국에만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몰리는 상황에 왠지 모를 열등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는 중국 공항과 비교했을 때 거의 5배는 넘는 긴 줄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러한 입국 수속객에 대한 수속 과정을 전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기술로 대체를 한 상황이었고, 덕분에 한국 공항은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른 속도로 수속 과정을 처리할 수가 있던 거였어요. 현재 한국의 이러한 AI 기반 수속 시스템은 유럽 주요국으로까지 수출되며 한국의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한국의 예상치도 못한 수준 높은 모습에 까무러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공항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라도 조금의 문제도 없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일단 제 캐리어는 조금의 시간 지체도 없이 제게 다시 돌아왔으며, 인천공항은 확실히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초대형 공항이었지만 공항 이용객을 배려해주는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정말 5살짜리 어린아이라도 무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단 저는 포터로봇을 통해 무거운 캐리어와 배낭을 제가 직접 옮길 필요도 없이 손 안 대고도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고, 놀랍게도 포터로봇에는 자동 GPS 추적 기능이 존재했기에 저는 그저 공항 출구를 도착지로 설정한 것만으로도 짐 운송과 길 찾기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수화물 분실과 도난, 지연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중국의 공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을 뿐더러 기계는커녕 영어 표지판조차 전혀 없는 중국 공항을 완전히 제압하는 놀라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 공항에서 각종 편리함을 느끼며 이동을 하던 중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중국 국적기에서 받았던 커피와 간식이 잘못되었는지 제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시한폭탄처럼 울렁댔거든요.
하지만 화장실을 가는 건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항은 비용 절감이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에 애초에 화장실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짐들을 지켜줄 사람도 없이 짐을 홀랑 두고 겁없이 화장실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짐을 도난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대로 공항을 빠져나가기엔 저는 정말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서 제 안에 악마의 덩어리들을 그대로 배출할 것만 같은 극한의 고통을 느꼈고 결국 중국어를 구사하며 제발 나를 화장실로 데려가줘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를 공항 출구로 데려다주던 짐꾼 로봇은 이내 제 중국어를 알아듣고 화장실을 경로로 추가할까요? 라며 중국어로 응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공항 짐꾼 로봇은 자동 통역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기에 그저 중국어로 명령을 하더라도 무리 없이 명령을 알아듣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던 거였죠. 이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놀라운 기술 수준이었고 짐꾼 로봇은 저를 화장실로 데려다 준 뒤 화장실에서의 공항 출구까지의 최적의 경로까지 다시 계산해 주었기에 저는 또다시 기절할 듯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은 이용객들의 편의에 모든 초점을 맞췄는지 공항 내부에는 눈만 돌리면 화장실을 찾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근처에는 웬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이러한 캐리어들은 화장실에 간 한국인들이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앞에 방치해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치안 수준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인이 멀쩡히 가지고 있던 캐리어도 전부 낚아채가는 상황이기에 중국에서는 캐리어를 줄이나 쇠사슬을 통해 자신의 손목에 묶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제발 내 캐리어를 가져가 주세요 라고 선포하는 행동을 해도 아무도 이러한 캐리어를 훔치지 않고 있다니 결국 저는 한국은 미친 국가라고 확신하며 크게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극강의 편애 및 치안 수준의 혀를 내두르며 기적적으로 검은 악마의 덩어리들을 올바른 곳에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일단 저는 현재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익선동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익선동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한국은 굳이 유명한 거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길거리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국가구나를 느끼고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여러 아기자기한 카페, 길거리 조경을 위한 멋진 식물들, 그리고 수준 높은 벽화나 깨끗한 포장도로가 즐비해 있기에 한국은 평범한 골목길도 감성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유명 거리조차 갈라지고 노후화된 인도와 어수선하게 주차된 오토바이가 인도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중국의 상업거리는 각종 스피커와 길거리 상인들로 뇌가 흔들릴 듯한 소음과 스트레스를 줄 뿐이죠. 그러나 한국은 평범한 골목조차 패션 잡지 촬영장처럼 보였고 저는 인플루언서로서 이러한 세련된 도시를 갖고 있는 한국에 부러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익선동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익선동 골목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매력에 숨이 막힐 정도였는데요. 매우 조잡하기만 하고 촌스러운 중국의 관광지와는 달리 익선동 골목은 낮은 한옥 옥상, 나무 문을 가로지르는 덩굴, 인근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인디 음악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전통 한옥이 개성을 잃지 않고 아늑한 카페와 서점으로 변모한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세련된 모습에 숨이 멎을 지경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세련된 모습도 잠시 저는 곧 이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바로 현대적인 파스텔 컬러 디자인의 한복 아틀리에를 지나 한옥풍의 전통적인 카페에 들어설 때의 일이었는데 제 앞에서 먼저 카페에 들어갔던 한국인 남자는 제가 카페로 들어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대로 열린 문을 잡아주는 따뜻한 배려심을 보여주었거든요. 그것도 그와 저는 꽤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저를 위해 문을 잡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싫어서 남들이 손 안 대고 문을 여는 상황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문을 억지로라도 닫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인들의 따뜻한 모습에 사르르 녹아버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한국 남자의 따뜻한 호의를 받게 되니
이제는 한국 남자들의 외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중국 남자보다 훨씬 더 큰 신장에 체격도 상당히 다부졌고 무엇보다 얼굴도 매우 세련되게 생겨서 계속해서 눈길이 갔는데요. 또한 중국 남자들은 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촌스러운 패션을 구사했지만 한국 남자들은 중년의 남자들도 전부 멋지고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 남자들의 멋진 모습에 완전히 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음료를 주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오미자차와 함께 무화과 토스트를 주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문한 음식과 음료를 찾으러 갔을 때 한국인들은 꼭 음식을 받아갈 때 감사합니다라며 직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예의 바른 모습은 한국 남자들의 잘생긴 외모와 맞물려 제게 더더욱 호감을 주었고 저는 그렇게 점점 한국 남자들에게 미쳐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제 심장을 먹게 만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어를 아예 못하더라도 제게 인내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줬다는 것이죠. 저는 칠칠치 못하게 커피를 흘리고 말았고 결국 휴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카페에 앉아있던 한국인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의 영어 실력은 저에 비한다면 한참이나 수준이 높았고 결국 저는 더듬거리며 겨우겨우 말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중년 남성은 제가 말을 전부 마칠 때까지 여유로운 미소로 저를 기다려주었고 이내 친절하게 휴지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는 저와 나이 차이가 거의 30살은 나보였지만 저는 아무리 중년의 남성이더라도 매우 큰 신장과 떡 벌어진 체격 그리고 매너까지 겸비한 한국 남자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결국 그와 결혼까지 상상하는 미친 짓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상상도 잠시 저는 분명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차별한다고 들었지만 현실은 신사만이 가득했던 한국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고 결국 알면 알수록 감탄밖에 안 나오는 한국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도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저는 뭔가 한국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올리브영 매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저는 한국 화장품만 있다면 이러한 중국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결을 자랑하는 한국 남자들을 전부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올리브영 매장에 도착하게 된 저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남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긴 한국 남자처럼 한국 여자들 또한 중국 여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련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여성들은 깔끔한 스타일링과 잘 정돈된 의상에 중국 여자들보다 훨씬 하얗고 늘씬했는데요. 정말로 한국 여자들은 매우 세련된 한국 남자의 급과 잘 맞았고 중국 여자들은 아무리 봐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 중국 남자들의 끝밖에 안 됐기에 이건 마치 보이지 않은 계급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인이라는 민족에 대한 열등감도 잠시 저는 이곳 올리브영 매장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곳 매장에는 손거울뿐만 아니라 각종 테스트 제품들이 즐비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공용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제품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다면 분명 물건을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공짜 화장품을 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뤄 매장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 이러한 테스트형 제품을 개방한 적이 있었는데 매장에는 모든 중국인들, 심지어 남자들까지 몰려들어 화장품을 온몸에 덕지덕지 발라댔고 매장에서 나간 뒤 그러한 온몸에 덕지덕지 발린 화장품을 별도의 빈통에 옮겨 담는 믿기지 않는 짓을 반복했기에 매장은 3일 만에 이러한 테스트 화장품을 전부 철수시켜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테스트 시스템을 운용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저는 결국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물론 한국에서는 절도의 문제도 없는지 모든 매장 직원들은 손님들을 감시하는 게 아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중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손님들이 절도를 하나 안 하나 감시하기에 5분 이상 물건을 둘러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만 저는 이곳에서 1시간 이상 매장을 둘러봤음에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국 남자들의 따뜻한 배려는 계속되었죠.
저는 핸드크림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제품을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이곳에 선크림을 구매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 한국 남성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러한 핸드크림을 주어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의 반사적으로 몸부터 나가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밴 놀라운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렇게 저는 어딜 가더라도 계속해서 감동을 선사하는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일전에 한국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채 한국 남자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올리브영 매장 밖에 있는 의자에서 30여 분간 넋놓고 길을 지나가는 한국 남자들을 구경했을 정도니 저는 정말로 한국 남자에 미쳐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죠. 저는 키도 작고 못생긴 중국 남자와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아서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상태였는데 한국에서는 중년의 남성에게도 사랑에 빠져버리다니 저는 이런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미워서 제 볼을 꼬집고 할퀴어도 봤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은밀한 한국 남자 관찰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죠. 왜냐하면 제 배탈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했는지 저는 곧 2차적인 심각한 복통을 겪고 또다시 제 악마의 덩어리들을 바지에 그대로 분출할 위기에 처해버렸거든요. 정말로 이번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버거웠을 정도로 저는 역대급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아무 데서나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길거리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저 저 사람이 지금 조금 급한 상태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지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는 것이 그렇게 무례하거나 수준 낮은 행위라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은땀과 함께 몸을 베베꼬며 그렇게 근처 풀숲에서 대충 볼일을 해결하려고 몸을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제게 웬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접근하더니 이내 은밀한 번역 앱을 건네왔거든요. 당신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아 보이는군요. 혹시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의 질문에 안도감과 귀찮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냥 근처 길거리에 볼일을 보면 되는 것을 무슨 화장실까지 가나 싶어 한국인들이 샌님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공중 화장실에 들림으로써 합법적으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마터면 잔뜩 조이고 있던 괄약근의 힘을 풀어버릴 뻔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화장실 소리에 대답할 힘조차 없던 제가 가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자 이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번역 앱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는 그저 지도 앱에 공중 화장실을 검색하면 수많은 공중 화장실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은 무료 공중 화장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고 검색을 해보니 지금 당장 바로 앞에도 공중 화장실에 보이는군요. 정말로 그가 내민 지도 앱에는 수많은 공중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극강의 편의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한국에 감탄을 할 따름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찾아볼 수가 없기에 길거리에서 볼일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문명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련된 모습의 한국인 중년 남성은 제가 큰 볼일을 참느라 사정없이 방귀를 껴댔음에도 그러한 금방이라도 토가 쏠리게끔 하는 지독한 독가스를 맞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매너 좋은 한국 남성에게 다시 한번 감탄을 느끼며 그렇게 몸을 사정없이 베베꼬며 기적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변기칸에 도착한 지 1초 만에 제 악마의 덩어리들을 전부 분출해버렸고 정말 소변을 보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볼일을 처리해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지옥 같은 위기를 해결하게 된 저는 그제야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 화장실은 분명 무료 공중 화장실이었음에도 무료 휴지와 비데, 심지어 손소독제와 자동 향수 분사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곳 화장실에는 온수조차 무리 없이 나오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중국에서는 5성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공중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그저 한국은 중국과는 국격 자체가 다른 국가구나 싶어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조국을 버린 뒤 말도 안 되는 인프라를 가진 한국에서 잘생긴 한국 남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정도로 이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남자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는데요.
심지어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만원의 한국 지하철에서 엄청난 신장을 자랑하는 한국 남자들에 의해 그 즉시 난쟁이가 되었고, 제 얼굴은 한국 남자들의 가슴팍에 겨우 도달할 만큼 한국 남자들은 압도적인 신장을 자랑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러한 설레는 키 차이에 실수인 척 몰래 한국 남자들의 가슴팍에 기대서 가기도 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본 다른 한국인은 제가 아픈 줄 착각했는지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의 호혜 때문에 짧았던 지하철에서의 호사를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이걸 감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 묘한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평범한 부분들에서 마저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종종 공원들을 볼 수 있었고, 공원에는 깨끗한 벤치와 음수대, 그리고 벤치에는 무료 전자기기 충전 장치까지 구비되어 있었기에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빈손으로 나와도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횡단보도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횡단보도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남은 신호를 시간으로 표시까지 해주는 첨단적인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저는 항상 안전을 보장받으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자체가 없는 곳들도 많고, 차량이나 스쿠터가 인도를 지나다니는 일도 상당히 잦지만 그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인프라에 감탄을 하며 이동하던 찰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는 웬 중학생 무리들이 리어카를 끄는 노인들에게 단체로 뛰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집단 강탈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며, 리어카가 일정량 이상 차게 되면 그 즉시 습격을 가해 리어카를 통째로 빼앗아버리는 전문적인 조직들까지 존재하거든요. 이들은 리어카 속의 폐지나 재활용품들을 대신 팔아치우며 리어카까지 작물 시장에 넘기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한국도 중국과 똑같이 대낮에도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판을 치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에 한국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그 즉시 카메라를 들고 이러한 강탈의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리어카를 강탈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학생 무리는 그대로 할머니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며 할머니를 위한 도움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할머니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분명 학생들에게 꿍꿍이가 있을 것임을 확신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은밀히 학생들을 따라가 보게 되었지만, 이 한국인 학생들은 그렇게 10여 분간이나 할머니를 도와주더니 이내 할머니께 꾸벅 인사를 하고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생전 처음 보는 남을 돕다니, 이건 중국에서는 바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라며 그 즉시 손가락질을 당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한 번 보고 말 사이에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이고, 더더욱이 중국인들은 남에게 대가 없는 호의 따위는 절대로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정말로 전부 바보들인지 할머니를 도와준 학생들은 이러한 아무런 소득도 없는 멍청한 행동을 하고도 시시덕대며 자신들이 원래 향하던 골목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러한 바보 같은 한국인들을 보며 왠지 모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보들의 나라에서 사는 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싶어 가슴이 뜨거워지기까지 했어요. 중국도 한국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무의미한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뭔가 한국과 같은 수준 높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처럼 키가 커진다거나 얼굴이 잘생겨진다거나 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묘한 감정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목을 축이기 위해 한국의 편의점에 들렀을 때 심장이 멎을 것 같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국인 남성이 너무나도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도대체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음료수를 하나 구매하려고 하자 번역 앱을 통해 중국어로 1+1 행사 상품이니
똑같은 음료를 하나 더 가져오라는 친절한 말까지 건넸기에 저는 분명 그도 제게 호감이 있기에 호의를 베풀어 준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마치며 음료수 하나를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이봐요. 저와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없나요? 저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저는 젊고 예쁘니 분명 당신도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과 다름이 없는데 만약 당신이 저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한국인들의 평생의 꿈이자 수건과 다름이 없다는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중국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럽고 절호의 기회인 거라고요. 물론 당신에겐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고 전 세계인이 배우고 싶어 한다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니 당신을 직원으로 고용해 줄 수도 있어요.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한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당신에게 중국의 평균 월급인 25만 원보다 3배나 높은 7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죠. 어때요? 이건 당신의 운명과 당신의 가족의 운명까지 바꿀 만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요? 그러자 한국인 편의점 직원은 그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껏 당신이 한 말 중에서 옳은 말이라곤 당신이 젊다는 것밖에 없어요. 분명 당신은 젊지만 예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저기 밖을 좀 보세요. 그저 평범한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인 여성들마저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키도 큰데 제가 미쳤다고 당신을 만나겠어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면 왜 자꾸 중국인들은 한국에 불법적으로까지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죠? 현재 한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의 수는 중국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범죄도 중국인이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그런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놔두고 남의 나라까지 기어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곳 편의점에서 주말만 일함에도 당신이 언급한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의 3배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못생기고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중국인인 당신과 만나야 하는 거죠? 장담컨대 한국 남성들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널렸고 아무도 당신과 같은 중국 여자와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충격적인 대답에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식품 매대 앞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길거리에 즐비한 늘씬하고 세련된 한국 여자들과는 달리 제가 그렇게나 욕하던 평범한 중국 여자와 별다를 바가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 여자들을 계속해서 봐오다 보니 저도 한국 여자들처럼 늘씬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였고 아무리 질 좋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봤자 저는 그저 화장품을 바른 중국 여자일 뿐 한국인이라는 우수한 민족의 벽 앞에 가로막힌 중국인일 뿐이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쓸쓸히 편의점에서 나와 벤치에서 멍 때릴 뿐이었고 그림의 떡 같은 존재인 한국 남자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비하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인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좌절감에서 비롯된 열등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브랜드는 일본의 기술력을 그대로 따라한 짝퉁일 뿐입니다. 그리고 원조인 일본 브랜드를 두고 그런 허접한 제품을 소비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여기 일본 매체의 거짓 선동에 속아 한국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게 된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독일 마을 지역 방송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송출된 이후 한국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마을 주민들을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린 한국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카린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희 가족이지만 사실 제겐 아주 특별한 아빠가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빠는 특별하다기보단 엄청난 괴짜셨죠. 아빠는 현재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신 그야말로 독일 최고의 엘리트셨지만 어쩔 때 보면 아빠만큼 허술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없었고 매우 논리정연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쩔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빠를 설명할 때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아빠는 십수년 전부터 한국을 매우 좋아했고 또 한국 브랜드의 제품을 고집하곤 했다고 들었거든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에 이상한지 곧바로 눈치챌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의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는 달리 십수년 전에 한국은 존재감이라는 게 아예 없는 국가였고
또 그때는 독일 기술력의 전성기였으므로 아빠가 독일제를 놔두고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부터 아빠는 한국의 기술력은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고 한국은 반드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할 국가라면서 한국 제품만을 고집하셨고 결국 아빠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마을에서 엘리트 대우를 받던 아빠는 순식간에 괴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한국 제품만을 사용하셨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빠에게 짠돌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는데 간혹 몇몇 무례한 사람들은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국가의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냐며 매국노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한국 브랜드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가짜 제품이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럴 때마다 여유 있게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당신 그 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5년 내로 한국은 전 세계의 기술 시장을 지배할 거고 그렇게 한국이 주가가 높아진다면 당신들은 이제야 걸맞은 평가를 받게 된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기술연구원인 제가 분석해본 결과 한국 브랜드가 만든 제품들은 가격에 비해 너무나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제 연구원 동료들도 죄다 최고의 성능의 가격까지 저렴한 한국 제품들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빠를 보고 어떻게 이름도 없는 한국 제품이 기술 강국인 독일에서 만든 제품보다 우수할 수가 있냐며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맛이 간 거 아니냐며 폭소를 하곤 했지만 그런 숱한 비웃음에도 아빠의 눈빛은 깊은 신념으로 반짝거리고 있었죠. 정말로 그 어떠한 고난도 아빠의 한국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는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부터 해서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까지 전부 다 삼성과 LG 등의 한국 제품들로 도배가 되었고 솔직히 저는 이러한 상황에 매일같이 짜증을 내곤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름도 없는 한국 브랜드가 대문짝만하게 새겨져 있는 제품들이 집안 곳곳에 즐비해 있다 보니 쪽팔려서 집에 친구들을 데려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국 브랜드 로고를 떼려고도 시도해봤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으면 괜히 세탁기를 발로 걷어찬다거나 전자레인지 문을 부술듯이 강하게 닫기도 했지만 도대체 한국 제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부숴버릴 듯 내리쳐도 십수년 이상 멀쩡하게 작동했고 저는 이러한 견고한 한국 제품들의 모습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삼성 노트북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노트북은 소모품이고 몇 년 주기로 반드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된 게 아빠가 제게 강제로 사주신 삼성 노트북은 5년을 넘게 사용해도 끄떡이 없었거든요. 저는 은근슬쩍 노트북이든 가방을 강하게 내리쳐도 봤고 키패드에 주먹질을 해보기도 했지만 삼성 노트북은 그런 제 노력을 비웃듯이 장기스조차 하나도 없이 오히려 때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기괴한 모습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브랜드에 기이할 정도로 완벽한 내구도 때문에 한 번은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일에 휘말리기도 했죠. 그건 같은 반 일본인 친구들의 시비였어요. 이들은 삼성 노트북을 몇 년째 사용하는 제게 왜 일본 기술을 그대로 따라한 짝퉁 한국산 따위의 제품을 몇 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거냐며 저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냐며 은근슬쩍 시비를 걸어왔거든요. 사실 제가 사는 마을에는 일본계 기업들 몇 군데가 존재했기에 일본인 주민들의 숫자가 꽤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꽤나 돈이 많은지 일본 제품만을 사용하면서도 1, 2년 만에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들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일본인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일본인 학생들에게 이러한 난데없는 공격을 당해 삼성 노트북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갖게 되자마자 세계사 수업 시간 때 역사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강의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사 수업을 할 때면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국의 운명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착취를 당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브랜드는 전 세계 하이엔드 TV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이들 브랜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 삼성과 LG는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 60%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존의 일본 브랜드는 현재 다 합해도 3%를 점유하는 데 그치는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일본은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했으며 소니, 도시바, 르네사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일본의 황금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 세계 반도체 흐름은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양강체제로 완전히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기존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일본 브랜드들은 전부 매각되었거나 다른 국가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파산 직전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0년만 해도 소니와 샤프, 파나소닉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로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니는 1%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이 아예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샤프와 파나소닉은 스마트폰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나 삼성은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전시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집에 어떤 브랜드의 가전제품이 있느냐를 확인한다면 두 국가의 운명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파나소닉, 히타치, 그리고 도시바는 냉장고, 세탁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LG는 가전제품의 AI와 IoT를 통합하는 최첨단 기술력을 선보였고 망치로 때려도 고장나지 않는 극강의 내구성을 가진 가전제품들을 연이어 만들어냈기에 현재 일본 브랜드의 가전제품들은 이러한 한국 제품에 밀려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때 전 세계 가전시장의 70%를 장악했던 일본이지만 현재는 일본 가전제품은 일본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고 일본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LG 가전제품들만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을 뿐이죠.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에는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독일을 좀 보세요. 독일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러한 신흥 강자인 한국에 의해 계속해서 기술 부분에서의 파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써내려가고 있는 발전사야말로 새로운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성공 과정을 통해 혁신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일본인들이 노트북을 자주 바꾼 건 일본 기술력이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산 노트북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났기에 자주 교체할 수밖에 없던 거였죠. 반면에 한국 브랜드 제품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했기에 절대로 고장나는 법이 없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현격한 격차를 보더라도 한국 브랜드는 일본 기술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아무튼 이번 수업 이후 일본인들의 난데없는 시비는 완전히 종적을 감추게 되었고 이들은 상당히 쪽팔렸는지 그렇게나 일본 브랜드 제품을 고집하며 일본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한국산 노트북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일본인들은 음습한 모습만은 내려놓지 않더군요. 이들은 교묘하게 삼성이나 LG의 로고를 스티커로 가림으로써 마치 자신은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부터 정말로 세계 판도는 아빠가 말한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문화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렇듯 한국의 인지도 및 국격이 높아지자 저절로 한국의 과소평가되고 있던 기술력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안 그래도 한국 가전제품들은 점차 독일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국 브랜드만을 고집하던 보수적인 독일인들마저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독일에서의 한국 제품은 엄청난 유명세와 인기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괴짜가 아니었고 엄청난 성견지명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아빠는 이제 제게 한국으로의 유학까지 제안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새 독일 대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그렇게나 기술력으로 유명했던 독일은 정말로 뒤처진 나라가 되었는지 수업은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오래되고 낡아빠진 고리타분한 것들만을 배울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실망한 제가 아빠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니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럼 한국으로의 유학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실제로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국가라며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아빠의 모습에 정신이 아득해질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빠의 십수년 전 예언은 적중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니던 학교까지 자퇴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라니
어떻게 아빠가 돼서 딸에게 이렇듯 무책임한 소리를 한단 말인가요? 그리고 아직도 한국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는데 지금의 한국은 오히려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요즘 독일은 어딜 둘러봐도 전부 한국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국이 과소평가되었다면 아빠는 한국이 지구를 지배하기라도 해야 그제야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실 생각인 건지 저는 아빠의 성견지명은 물론 대단했지만 그래도 너무 과장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는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 메인 뉴스에 당연히 독일이 따낼 줄 알았던 인도의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지하철 건설 수주 사업이 최종 결과까지 간 끝에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면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 버렸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진행자는 비통한 표정으로 뭔가를 중얼댔지만 제 귀에는 그러한 멘트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죠. 아니, 독일이 한국에 지다니 그것도 지하철 건설 분야는 독일이 매우 자랑하던 부분이었기에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한국에 의해 추월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독일인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제 충격받은 얼굴을 보더니 자신이 뭘 했냐며 이번 인도 지하철 수주 경쟁은 자신의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니 자신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동시에 아빠는 지금 설명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말을 덧붙이시며 일단 지금의 우물안 개구리 꼴인 저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고 세상 밖으로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며 저를 강제로 한국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대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렇게 아빠에 의해 강제로 한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한국 지하철에 도착하게 되는 순간 제 머릿속은 그 즉시 왜 독일이 한국에 의해 참패를 당하게 되었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죠. 한국 지하철은 지하철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 극강의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또한 쉼없이 가동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도어 상태도 완벽했기에 제가 아무리 독일인이라고 해도 독일이 한국보다 낫다는 소리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은 전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 특정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가 아니라면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아예 꺼놓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그저 계단과 별다를 바가 없는 상태고 엘리베이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스크린도어는 또 어떻고요? 독일 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 따위는 찾아볼 수 없어서 이로 인한 범죄 사고 및 극단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생각보다도 훨씬 부유했던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렇게 혀를 내두르고 있던 제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어요. 카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봐야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한국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내가 보고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 잘 봐. 인도의 인구는 14억 명이 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바로 인도야. 그렇기에 인도는 그 누구보다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고 지하철 사업에 25조 원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막대한 금액을 보수로 내건 거지.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6억 명 이상의 인도인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고 하는데 인도의 도시는 이 많은 숫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거든.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같은 핵심 도시는 지금도 극심한 도시 혼잡을 겪고 있으며 인도는 이러한 극심한 혼잡을 해소하고 더욱 빠른 발전을 꾀하고자 델리, 구르가온, 노이다, 가지아바드를 가로지르는 125km의 새로운 지하철 노선 확장 사업에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야. 델리 메트로는 매일 58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데 안 그래도 기존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라 엄청난 비효율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거든. 그리고 확실히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번 경쟁에서의 독일의 낙승을 점쳤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어. 카린 너도 알다시피 독일은 기술 강국으로 유명한 국가잖아. 독일 엔지니어링은 신뢰성, 정밀성, 내구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나 아빠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 지멘스는 런던, 파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지.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인 지멘스는 첨단 신호 및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철도 기술력을 가졌고 독일에서 건설된 지하철 시스템은 유럽에서 사고율이 거의 0에 육박할 정도로 우수한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기에
이건 누가 봐도 독일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어. 그러나 한국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국가였지. 사고율이 0인 건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으며 한국은 독일이 갖춘 첨단 신호 및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에 더해 최첨단 AI 기술을 통한 지하철 기술 혁신까지 이뤄낸 미친 국가였거든. 카린, 혹시 지금도 느끼지 못한 거야? 이곳 지하철역에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잘 봐. 한국의 LG CNS에서 개발한 AI 기반 여객 흐름 시스템은 열차 시간표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성수기 혼잡을 방지하고 있잖아. 한국은 지하철 승객들의 흐름과 분포를 동적으로 예상하고 감지하여 지하철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지하철은 엄청난 효율성으로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상태야. 또한 한국의 자동신호 시스템은 역에서의 대기 시간을 25% 줄여 일일 열차 운행 빈도를 높였지. 이곳 지하철역을 오가는 한국인 승객들은 유럽처럼 특정 시간대에 미어터져서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다거나 지하철 배차가 비효율적이라 승강장 내부의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가 한 번도 없이 매우 안정적인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잖아. 너는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 정도로 유연한 승객 흐름을 본 적이 있어?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놓았다는 거야.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의 일부 지하철 노선에서는 기관사 없이 지하철이 자율주행으로 운영되고 있기까지 한데, 이런 한국의 극강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기술은 분명 인도에게 매력적인 카드로 작용할 수 있었지. 인도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러한 효율성이었고, 극강의 효율을 위해 25조 원이라는 거금을 내건 거거든. 그러나 독일은 한국에 비해 뒤처져도 너무나도 뒤처진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지. 독일의 구식의 지하철은 분명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긴 했지만, 독일은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한 나머지 한국처럼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거든. 독일의 지하철 자동화 시스템은 반자율적이어서 비상 대응을 위해 운전자 감독이 필요했고, AI를 통한 최적화 스케줄은 아직까지도 엄두도 못 내는 상태야. 지멘스의 지하철은 더 많은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했고, 이는 인건비 상승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 특히나 한국이 개발한 지하철은 평균 열차 지연 시간이 한 회차당 1분 이내로, 이건 기존의 회차당 30분 이상의 지연 시간을 겪었던 인도 입장에서는 30배 이상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한국에 정말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지. 바로 한국은 효율성 증대에 미친 국가로 지하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진단마저 AI로 대체하는 미친 기술을 개발해버렸거든. 생각해봐. 델리 메트로만 해도 매일 58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탑승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새로 지어질 지하철은 그의 2배, 3배 이상의 이용객들로 완전히 가득 찰 예정인데, 한 번의 지연 중단이나 점검이 얼마나 큰 비효율을 초래하겠어? 하지만 한국은 AI 자동 유지보수 추적 기능을 통해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고받을 수 있기에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40% 절감 및 유지보수 중단 시간을 50% 단축함으로써 상당한 효율을 챙겨온 나라야. 그리고 이 기술은 특히나 비리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인도에서 믿을 수 없는 인력 대신 신뢰할 수 있는 기계의 일처리를 맡김으로써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카린, 너는 기대도 안 했겠지만 당연히 독일은 이러한 기술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저 사람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도맡을 뿐이었지. 심지어 독일은 기술력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인도의 유지보수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반드시 독일에 교육받은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고장을 수리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기에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배짱인가 싶어 헛웃음을 짓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지. 저는 아빠의 말에 완전히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느 세월에 이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해 놓은 건지, 이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망한 국가라는 타이틀만을 가졌던 국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전 속도였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라는 듯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카린, 그러나 한국의 미친 기술력은 여기서 시작일 뿐이란다. 한국은 지하철에마저 기존의 상식을 깨부수는 미친 인프라까지 설치해둔 국가거든. 저기를 좀 봐. 너는 저 CCTV가 그저 평범한 CCTV처럼 보이니? 놀랍게도 저 CCTV는 경찰 수십 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란다. 한국이 개발한 AI CCTV는 얼굴 인식 및 행동 인식 기능을 포함하고 수상한 행동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곧바로 당국에 연락을 제공하는 기능이 존재하거든.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중국인들의 범죄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CCTV는 행색과 외모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중국 국적자의 얼굴까지 인식할 수 있고, 중국인처럼 범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사람은 주의 깊게 감시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조금의 수상쩍은 행동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물론 한국은 이러한 AI CCTV를 통해 미아나 분실물도 곧바로 포착할 수 있기에 한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극강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 자, 카린, 이 기술이 인도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봐. 인도는 안 그래도 상당한 범죄율을 자랑하는 국가고, 특히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듯 지하철역은 상대한 우범지대로 여겨지고 있어. 델리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만 한 달 평균 350건인데, 여기에는 폭발물 같은 무자비한 중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거든. 특히나 이번에 한국이 새로 짓는 지하철은 더 많은 유동인구로 가득 찰 게 분명하므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은 필요하겠지.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이 AI CCTV는 경찰 인력보다도 훨씬 강력한 보안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인건비까지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AI CCTV는 지옥과도 같은 인도 지하철에서의 범죄율을 4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승객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인도는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인도의 지저분하고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할 생각까지 하고 있고, 이 AI CCTV를 인도 전 지하철역 및 전국에 보급하는 추가적인 계약마저 맺은 상태라고 해. CCTV에 AI 기술을 탑재하는 미친 생각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당연히 이 정도로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는 카메라도 한국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으므로 인도는 그만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이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한국이 고스란히 얻게 되겠지. 저는 이쯤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이 우수한 것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지하철 기술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CCTV 및 AI 기술 등 모든 방면에서 독일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건 기술 강국이었던 독일을 완전히 후진국쯤으로 만드는 상황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한 억지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봤자 지하철 수준은 지하철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최첨단 기술력에 있어서 뒤져있는 독일이라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독일이 우세할 것이 분명하고, 한국은 기본적인 지하철은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엄한 것이나 제대로 만드는 괴짜 국가가 분명해요. 하지만 아빠는 냉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제 말에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듯 머리를 연신 가로젓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 카린,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다시금 반등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하철 그 자체도 독일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선진국으로 거듭난 지 오래란다. 자, 보렴. 사실 내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게,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국가 중 하나고, 실제로 이러한 혼잡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통근자의 30%가 지하철에 아예 탑승할 수가 없는 문제를 겪고 있단다. 열차당 승객 밀도 또한 평방미터당 18명에 달하는 수준이기에 이건 닭장보다도 비좁은 상황이며 불편함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하지만 한국의 현대 로템의 AI에 최적화된 열차 설계는 열차당 수용 인원을 20% 늘려 혼잡을 최대한으로 줄인 상황이란다. 한국의 열차는 독일의 1,400명에 비해 한 번에 1,8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됐고, 이는 한국의 AI 교통관리 시스템 및 최적화된 정차 시스템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사실상 혼잡도 개선에서만큼은 한국에 적수가 없게끔 만들었지. 물론 인도의 극심한 더위 및 먼지와 오염 등 세계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한 악조건에서도 한국의 열차가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어. 카린, 너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지멘스가 설계한 기차는 인도의 극악의 조건 하에서 빈번한 오작동이 발생했고, 특히나 인도의 높은 습도와 오염 수준은 기차 부품에 훨씬 더 빠른 손상을 초래했거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마저 완벽하게 대비가 된 국가였지. 현대 로템의 지하철은 최대 섭씨 55도의 온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내열 재료로 제작되었거든. 사실 이건 극악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은 한국이기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한국은 겨울에는 시베리아만큼 춥고 여름에는 특유의 높은 습도 때문에 아프리카만큼이나 더운 국가거든. 그리고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한국인들이기에 델리의 여름 기온인 섭씨 45도 따위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막강한 지하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저기를 좀 봐. 한국의 지하철 천장에는 하나같이 공기청정기가 붙어 있잖아. 한국의 이러한 열차 내부의 첨단 공기 여과 시스템은 입자상 물질의 90%를 제거하여 인도의 오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도 했는데, 현재 델리 메트로의 역내 공기질은 초미세먼지 수치 250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건 그야말로 초미세먼지를 덩어리째로 직격탄으로 흡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극악의 공기질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이러한 무지막지한 인도 지하철이지만 한국의 고도의 공기 여과 덕분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4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어 인도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었지. 그렇게나 공기질이 안 좋기로 유명한 인도에서는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24시간 동안 틀어놔도 40 이하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기란 쉽지 않거든. 특히나 한국의 LGCNS는 환기를 동적으로 조절하여 객차 내부의 열 축적을 줄이는 AI 기반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 했기에 한국이 만든 열차는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이곳 지하철역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지 알겠니? 내가 보는 지하철역의 선로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CCTV와 열차 내부의 모든 것들은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상황이야. 그런데 어떻게 독일이 이런 미친 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어? 자, 카린, 이제 너도 아빠의 말에 동의하니? 한국은 아직도 과소평가된 나라라는 것을 말이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러한 미친 저력을 잘 모르고 있고, 한국은 그저 문화력 때문에 반짝 든 국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거야.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지금의 인도로부터 얻은 25조 원은 그저 시작일 뿐,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이 그동안 취해오던 다양한 분야의 기술 수주 사업을 빼앗아가면서 더욱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며 훨씬 더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거야. 그리고 한국이 그 정점에 오르기 전까지는 한국은 아직도 과소평가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카린, 너는 반드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내 꿈을 펼쳐야만 해.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국이라는 좋은 국가를 놔두고 굳이 독일을 선택할 이유도 없어. 내가 정말로 내 노력을 100% 인정받고 싶다면 한국은 내게 최고의 국가가 되어줄 거야. 저는 아빠의 말에 도저히 반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억지를 부리기엔 한국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국가였고, 아직도 어린 제게조차 이 나라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칠 거라는 상당한 위기감을 심어주었거든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독일 대학교에서의 자퇴와 동시에 한국 대학교 진학을 준비 중에 있고, 저는 이런 무지막지한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존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긴장감까지 완전히 해소한 상황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